네,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정치 발전소에서 지난 4월 달에는 또 세월호 이야기로 이렇게 유튜브와 함께 소소하지만 다중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 방송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강연을 했었고, 이제 5월 달에는 5.18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귀한 분 모셔서 마찬가지로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우리 발전소 식구들과 함께 오늘 강연을 진행할까. 귀한 분 모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우리 김봉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쁘시고요. 그리고 경험하신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 5.18 진상 규명의 이런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봉국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강의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5.18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를 좀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좀 나눠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들으면서 5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됐죠. 네. 올해가 5.18 40주년이죠. 네. 40주년인데 세월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80년 5월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인 주제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먼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18은 어떤 것인지, 5.18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는 것인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좀 한번 답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반응을 좀 보고 나서 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 제일 좀 젊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네, 그래 보입니다. 네. 5.18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5.18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생각했는지 아무거나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됐습니다. 전쟁? 네. 또? 그래요. 5.18 하면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떠올렸었던 어떤 시각들,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폭력에 맞서서 저항했었던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5.18만 있는 건 아니죠. 8.9도 있었고,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여순 사건이라든가 제주 상암 사건 자체도 국가폭력에 맞서서 저항했었던 어떤 하나의 운동이자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순 사건, 4.3 사건을 비롯해서 4.19, 5.18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한국의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은 늘 현재 사회에서 논란 중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 국가의 정체성이 직결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실 정치에서 가장 최근에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의 두 진영 사이에서 실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미래 비전, 국가는 무엇인가 이런 풍토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꼭 걸고 넘어지고 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 또는 5.18 민중 항쟁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5.18은 근본적으로 좀 던져주고 있어요. 국가란 뭐지? 미국이란 어떤 존재이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도대체 공동체라는 게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 사건 하나가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게 하고 있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의의 내용의 골자는 실은 40주년 이후에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5.18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5.18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5월이란 게 어떤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제 우리가 5월을 공감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또는 우리에게 5월을 공감한다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중심에 놓고 80년 5월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가는 이제부터 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역사학자이자 제가 전공하는 영역은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5.18 연구자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두루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80년 5월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80년 5월을 들여다보면 한국 현대사의 근본적인 문제인 민족의 문제나 분단의 문제나 민주주의의 문제나 시민의 문제나 이런 공동체의 문제들까지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5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서 올해 그 5.18 40주년 행사위에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봤더니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이렇게 그 기치가 실은 5월의 기억을 통해서 실은 새로운 미래 세상을 대동세상으로 영원한다는 그런 이미지나 딱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5.18 그러면 진상규명, 학살자 처벌 이런 것들이 주요 구호이자 기치였다면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80년 5월을 어떤 현재적 의미로 기억하고 말할 것인가가 그 40주년 기치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의도 그런 것과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80년 5월이 왜곡되는 게 싫으세요? 망각되는 게 싫습니까? 저는 물론 둘 다 싫습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여러분이 어느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곡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망각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에 따라 주관적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망각? 네. 일단은 왜곡이든 혐의이든 모든 건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비단 연예인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슬플 때가 사람들 대중에게서 잊혀질 때거든요. 근데 근현대사의 모든 역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잊혀져 버리면 그건 진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각이 왜곡보다 더 이제 좀 더 안 좋은 왜곡은 바로잡을 수 있지만 망각은 다시 내기하기가 되게 힘들 것이다. 오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좀 제가 어색하긴 한데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식으로 길지 않습니다. 제 얘기의 그 주장은 간단합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저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의견이시죠? 저는 망각이 아니라 왜곡이라고. 왜 그렇게? 군대 있을 때 전라도 친구가 저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이제 경기도 서울 이쪽 친구들이 이제 같이 생활관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망각은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왜곡되게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남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또 조장하기도 하고 이제 저를 좀 놀렸던
어린 동생들의 모습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네, 왜곡이란 게 굉장히 어찌됐든 그 사람의 생각이 박혀 있는 거를 바꾸는 작업이 어려울 더 수도 어려울 있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그 여러분께 폭력적으로 실은 이 이분법적으로 두 개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했던 것은 물론 왜곡과 망각 두 가지가 다 5.18이 현재에 직면한 공경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꾸 5.18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무관심해져 가고 있고 잊혀지고 있는 게 또 한편의 5.18의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5.18에 대한 왜곡이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국가가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을 하긴 했지만 여러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과 편애가 되고 있는 현상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40주년이 되어서 이 5.18은 이 두 가지 공경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경에 맞서서 또 이걸 넘어서서 그럼 미래의 5.18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5.18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또 5.18에 그 싸우고 오신 여러 실천가들에게 놓여져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18 기념재단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왜곡과 망각 그것의 어떤 사례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미 80년 5월 당시부터 신군부 세력들에 의해서 5.18은 고정간첩이나 불순 세력들이 어떤 지역 감정을 악용하고 사회 혼란을 가장을 해서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거나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 세력들의 소행으로 폄훼하고 왜곡을 하게 됩니다. 5.18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일종의 북한의 위협이라든 이런 분단 체제의 어떤 위협들을 계속 조정하면서 5.18의 강경 진압이라든가 정당한 논리들을 계속 펼쳤었죠. 근데 이 버전들이 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만 조금씩 바뀌었지 실제로 방북의 논리,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면서 2000년대 버전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왜곡과 편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흠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실제로 5.18에 관련 없는 사람들도 국가의 세금부서, 국민의 세금부서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막 전대 후문에도 그 보수 세력들 지켜오면 정말 광주의 정신을 지키고 싶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막 이런 마이크 방송을 하고 막 피가 끓지만 오히려 무관심이 그들에 대한 좀 더 적절한 대응 같아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나치는 과정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80년 당시부터 이미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유언 비어들은 계속 생산이 되어 왔었고 그게 시대의 부침에 따라 조금 편찬해 있었지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좀 편의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왜곡보다는 하기 더 무섭습니다. 왜곡은 가끔은 기쁠 때도 있어요. 그 보수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분들이 5.18을 빨갱이들의 소행이다. 고정간첩 불순분자들의 소행이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논쟁이 되고 나면 이곳의 진실규명과 이 감론을박을 하는 과정에서 5.18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환기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 이미지와 이런 인식들이 커져가는 면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5.18이 잊혀지지 않는데 적다는 기여를 하신 분들이 또 왜곡과 폄훼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핵심은 망각에 대한 거예요. 5.18이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곡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광주에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할 것인가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5월의 진실과 5월의 현재적 의미를 계속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80년 5월의 그 진상과 그 80년 5월의 시민들이 외쳤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공동체의 가치라든가 또는 미국의 문제라든가 또는 통일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간답다는 게 어떤 것이며 인간답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가치들을 실은 말해주고 있는 게 80년 5월입니다. 그렇다면 5월을 기억하고 말하는 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건 적어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역량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곡과 표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걸 반박해도 또 다른 논리로 계속 재생산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10년 5월 당시에 실은 시민군들 중에는 그 계엄군들을 막 같이 계엄군들의 과잉 진압과 학살에 맞서서 싸우면서 계엄군들을 공격한 시민들도 많습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원수 같은 계엄군들을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부상당한 계엄군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었던 또 다른 시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냥 가설입니다. 이 계엄군들을 시민들이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치료받으라고. 그런데 아마 이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계엄군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계엄군들을 환영하고 그 계엄군들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는 일부 불순분자들이 선동했던 거지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수요 사태를 거부하고 계엄군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모습으로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팩트가 무엇이었는가 보다 이 왜곡과 폄훼의 논리는 그 팩트를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맥락화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않는 것은 지금 을 맞이한 5.18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에 대처하는 게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특조위가 발족이 돼서 이 진상규명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소설가 임철우가 이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 속에서 소설 봄날을 썼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일주일 만에 이 5권짜리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저한테 타의적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걸 읽었습니다. 임철우는 자신의 동기들을 남기고 자기 혼자 살았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80년 5월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에다가 뒀습니다. 이 소설을 썼느라고. 근데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던 그 봄날 열을 도시를 위하여 이 기록을 바친다라고 임철우는 씁니다. 왜요? 아무도 5월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매체들도 80년 5월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이 보도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 당시에 발행된 신문들을 보면 다 잘려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든 뭐든 전두환정부 시기에 외신에서 5.18을 다룬 기사들은 다 스크랩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 5.18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원한들이 임철우의 봄날 성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5.18 기념재단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5.18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행했었던 자료 중에 제가 그 일부를 좀 내부 자료를 보고 캡처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무슨 문제예요? 망각의 문제입니다.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하게 돼 5.18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5.18 관심 없어요. 수능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광주 출신이 아닌데 5.18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타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당사자인지 우리는 끼어들 죄가 없제 이렇게 대인시장에서 직접 5.18을 경험하고 목도하셨던 시민들도 좀잘 뭔가 좀 지금의 5.18에 대해서 좀 소문난 것 같죠. 좀 주변화된 것 같고 소외되고 있다는 걸 피력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5.18에 관심 갖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5.18이 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지역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도 하고 말이 되지만 평소에 5.18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나요? 그렇지 않죠. 5월이 되면 들썩들썩하고 어디에선가 5월에 대해서 말들은 하지만 정작 이 5월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의 마을의 생활 정치와 5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5월을 통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과 망각 사이에서 40년을 맞은 조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80년 5월을 어떻게 말하고 기억해 왔는지 지금까지 성찰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10년 이후에 후세대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또 그들이 80년 5월처럼 부정한 국가 권력에 맞서서 일어설 수 있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그 5월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는 40주년이 지난 또 이후에는 우리가 5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80년 5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계시죠?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네. 80년 5월에 민주화운동 왜 일어났다고 그럼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얘기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면 짧게 하고 넘어갈까 해서 여러분께 이해하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적으로는 네. 18년간의 네. 이런 이 켜켜이 쌓인 독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물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곳에서 쏟아져 나오다가 이제 그게 딱 중단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관계에서는 어쨌건 강력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5.18의 그 발생 원인을 크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역 감정이라든가 호남 차별 이런 정서들이 깔려 있었고 또 하나는 박정희 독재 체제가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민주화를 열망했었고 새로운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후예들인 신군부 세력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6.4이 하나의 조직 세력들이 다시 자신의 아버지 격인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12.12 부상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정권이 재집권하려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서서 저항했었던 시민들의 의거, 민중 항쟁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되거나 탄압에 의해서 고초를 겪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좀 더 먼 역사적 구조적으로 좀 보면 이 80년 5월의 광주의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그 모순적인 구조가 켜켜이 쌓여 있었던 한국 사회 문제들이 현대사의 문제들이 한 방에 빵 하고
터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풀리지 않고 뒤엉키고 억압당했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응축되어서 발생한 사건이 1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구조화된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폭발한 사건이었다는 의미도 중요한데 5월이 4.19나 다른 항쟁과 또는 저항과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건 이 80년 5월의 항쟁이 그 이후의 한국 사회를 아예 뒤집어 엎어놔요. 한국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념, 생각, 세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생각들 자체를 다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5.18은 한국 사회의 모순의 결정체이자 새로운 한국 사회를 음악하고 열어가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대사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영역만 말씀드리면 1980년대 5.18 이전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80년 5월이 있고 난 다음에 도대체 왜 국가가 국민을 학살하고 있는지, 국가란 게 무엇인지, 왜 한국 사회는 이런 탄압을 받는 것인지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되묻게 돼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해방 공간에서 찾습니다. 또 도대체 미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실은 5월 당시에 신군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홍조하면서 광주 학살을 행하도록 내버려뒀죠. 이런 미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비로소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한국 사회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도 됩니다. 아, 너무 뜨겁습니까? 뭐. 그래요? 손이 아니고. 여튼 80년 5월 이후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눈들을 갖게 됩니다. 연구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검토하는 일들이 대폭으로 벌어진 거예요. 팜플렛이라든가 어떤 대학가의 유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자료들이 돌아다니기도 되고 사람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사회에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80년 5월이라고 보시면 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죠. 네. 기억할 것은 80년 5월에 광주 민중항쟁은 한국 사회 모순의 결정체이자 그 이후 사회를 새롭게 재편시켜가는 하나의 역사적 계기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80년 5.18 민중항쟁 때 시민들을 학살했었던 신군부 세력들은 박정희의 아이들입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봤죠? 그와 제가 보안사령관 그와 총회했던 실은 그 한국 사회 군대의 역사를 보면 해방군관의 한국 사회는 국방 경비대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라는 말이 경찰의 임무를 띠는 거였어요. 국방의 의미는 해방군관에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미군이 진주하면서 국방의 역할을 했다면, 국군의 역할을 했다면 국방 경비대는 치안의 역할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이게 점차 국군 준비대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국방 경비대가 국군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해방된 공간에서 새로운 국가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겠죠. 근데 우리 군정의 입장에서는 실파들을 솎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체 건강하고 친미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또 새로운 국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은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좌나 우나 만주군 출신이든 일본군 장교 출신이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방 공간에서 만들어졌었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해방 공간에서 만들어졌었던 그
대한민국의 국군의 형성사가 이렇게 복합적인 정치 세력들이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미 군정기에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군인이 어디 있었겠어요? 속성으로 받았어요. 속성으로 단기 연수를 통해서 장교가 됐고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최초의 육군 사관학교가 생기고 그 육군 사관학교에 정직 4년제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임관을 한 그 기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육사 11기생이지만 한국 군대에서 최초의 사관학교 생도들은 바로 11기생.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기존에 아무것도 군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없고, 또 어떤 인간들은 일제협력에서 만주군 장교하다가 온 애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백선엽이라든가 이런 초기 한국군에 별을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들과는 차별돼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한국전쟁 때 실전의 경험이 있다는 그 전장에 나가서 싸웠다는 그 아우라를 가지고 그 군대를 통솔했던 거예요. 이들과는 다른 교육받고 엘리트이고 뭔가 깨끗하고 개혁할 수 있고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자신들의 그 동기들을 중심으로 끈끈이 뭉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세력으로 후임들을 계속 끌어들였던 조직이 바로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세력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차관 생도들이 그걸 지지하면서 거리에 퍼레이드 행렬을 했을 때 박정희를 직접 찾아갑니다. 각하께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그 젊은 장교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가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키우면서 정치적 정통성이 없잖아요, 박정희는. 그래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인사들과 자신의 군군의 핵심 세력들을 키우면서 성장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육사생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몇 차례에 걸쳐서 군대 내에서 자신들의 고참들, 선임들을 하극상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제가 좀 후화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가 야 젊은 애들이 혈기에 그랬던 건데 빠따를 몇 대 때려서 그냥 보내라 정도 식으로 그걸 무마하고 이들이 쪽으로 박정희 지배 권력 18년 동안에 승승장구하면서 내부적인 능력과 군의 핵심 요직인 인사권과 보안, 기무대, 그 다음에 청와대의 경비를 맡는 핵심 요직에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미 중앙정보부, 기무대, 보안대, 그 다음에 군대 내 핵심적인 위치에는 이 하나의 조직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2.12 군사 쿠데타와 5.18을 주도하는 게 진행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중간에 질문해요. 네, 약간 그 부분에서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미국의 입장에서 또한 그런 부분들을 용인해주고 비호를 해줘 미국의 정보기관 내에서 그 한국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서의 엄청난 중요한 권력기관들의 그 인물들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미국의 구도 속에서도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되나요? 얼마 전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됐었죠. 김대규 중앙정보부장을 으로 해서 네,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에서 보면 좀 그 배경 쪽으로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이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에 취했던 어떤 방식들은 직접적으로 개입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나 다양한 어떤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정세의 흐름이라든가 인적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결국에 박정희 권력 말기에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있었겠죠.
이거 섣불리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김대규가 미국의 배경을 보고 그걸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등장했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박정희 권력의 어떤 말기적 형상이라든가 내부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군대 내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막판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지만 전두환이 많은 광주를 진압한 이후에 광적사를 자행한 이후에 미국에 가죠. 이 미국에 갔다는 말은 뭐예요?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건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딜을 통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미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향후의 정치 세력을 누구로 할 것인지 또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는 아주 물밑에서 긴밀하게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아마 감점하실 거라고. 자, 일단 광주 80년 5월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 회군, 서울의 봄이라고 그러죠.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국의 시민들의 어떤 항쟁 속에서 서울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이 5월 15일이면 얼마 전에 저기 유시민 씨랑 저희 누구죠? 신대철 전 의원하고 그 공방이 있었죠. 보셨을 텐데 그 공방이 바로 이 서울역 회군을 둘러싼 책임 공방입니다. 또 그 이후에 조직을 보위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이 서울역 회군을 통해서 다른 지역은 좀 시위가 관망스러워 접어듭니다. 하지만 14일부터 16일까지 민족민주 대성회라고 하는 광주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횃불 시위를 비롯한 실제로 이때는 광주의 경찰 책임자와 일정하게 전남대표 총학생회장 박환일 씨가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으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잘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 때 만약에 사태, 계엄이라든가 비상계엄이 확대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교통 앞에 모여서 그 다음날 시위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에 의해서 5월 18일 일요일 날 전남대 학생들이 전남대 교정 앞으로 모이게 되죠. 여기서부터 계엄군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그게 시내에 실은 오후 3시경에 유동 삼거리에 갑자기 트럭들이 실은 전대종문의 시위 양상은 좀 과격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하긴 했지만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흥분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세게 나오네? 이런 정도였어요. 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주도가 된 시위의 양상이었지만 5월 이 유동 삼거리에서 여러분들 그 5.18 영상 보면 많이 아시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길거리에 서 있는 시민을 곤봉으로 후려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되돌려서 공포에 질린 분위기로 그냥 상계를 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부터. 이 과정들은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시에 많은 증언들에 의하면 시민들이 5월 18일 날은 공포의 도가니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전화를 걸어서 어이 누구 들어왔는가? 얘기 못 나가게 하소이? 시내 젊은 사람들 다 두드러 패고 험한 일 일어났다네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은 5월 18일에 시위의 양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에서 말로 전달되고 설마 그랬을라고 전라도 말로 그랬겠어 또 학생들이 데모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 5월 19일은 월요일날 정상 출근을 했겠죠. 19일날까지도 학교나 관공서나 모든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5월 19일날 이런 잔악한 진압의 학살의 현장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구타와 폭행과 난도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격분과 분노가 고조되면서 19, 20일, 그다음에 21일 에서의 집단 발포 사건 이후에 이 시민분들이 등장을 하고 항쟁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들은 다 제쳐두고 집단 발표 얘기만 좀 하죠. 이때 최종훈 선생 같은 분은 이 시민분들의 등장을 절대 공동체의 등장, 시민 공동체의 등장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 집단 발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권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88년 광주청문회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리게 되면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운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 신군부 세력과 이 학살을 자행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뭡니까? 이게 자위권 발동이에요. 과격한 시위들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권을 발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집단 발표의 영상이라든가 그 취재 내용들을 보면, 증언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위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러서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준 사격이 아니에요. 물러서면서 이렇게 방한단성에서 쏘는 게 자위권 발동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결국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안전사 자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저격수들을 배치해놓고 조준 사격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명령 개통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위대를 겨냥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자위권 발동이 아니에요. 또 이런 자위권 발동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논리가 헬기 사격이라고 하죠. 전입빌딩에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이 헬기 사격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 신군부 세력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5.18의 진상과 어떤 의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진상규명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튼 21일 집단 발포 이후에 시민들과의 교전 이후에 계엄군들은 조선대학교로 철수를 했다가 시외곽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초기에는 이랬어요. 시민분들의 저항이 너무나 완강하고 이 시민분들의 저항에 못 이겨서 계엄군들이 후퇴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왜 이 계엄군들이 후퇴를 했을까, 도시 외곽으로 빠졌을까를 좀 더 적절하게 바라본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최후의 진압작전을 펴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지 시민군들의 저항이 거세서 실제로 당시 증언들을 들어보면 시민군들이 조준해서 막 싹했어요. 일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계엄군들을 보지도 못하고 벽에 숨어서 이렇게 총을 대항했던 시민들이 되고 또 강력하게 저항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잘 훈련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군대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이 공수부들에 맞서서 훈련되지 않고 조직력이 없는 열악한 무기체제를 가진 시민분들이 맞서서 그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결코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21일 이후에 광주 시내 외곽을 계엄군들이 포위를 하고 마지막 27일 새벽 작전을 위해서 그들을 봉쇄하게 되죠. 이 21일부터 마지막 진압작전이 벌어지는 그 5일간이죠. 그 5일간의 광주를 해방 광주 또는 절대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꽃피었었던 이런 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시민들 집회가 있었고 헌혈운동이 있었고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주먹밥을 나누고 광주 시민들의 말 그대로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시민 공동체들이 질서와 사회를 운영했었던 어떤 경험들이 광주에는 있습니다. 이런 광주의 경험을 파리 코뮌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해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며칠간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걸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최종훈 선생은 올해 사회과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에는 사유재산도 없었고 목숨도 내 것이 따로 없었고 시간 또한 흐르지 않았다. 그곳에는 중생의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개인들은 융화되어 하나로 존재했고 공포와 환희가 하나로 얽혀졌다. 그곳은 말세의 환란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새로 태어나는 최초의 혼미였다. 그런 곳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적습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게 많아요. 약간 모호하면서도 뭔가 현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잠깐의 송광처럼 그 며칠간 광주 시민들이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년 때 기치로 냈었던 아마 대동세상이라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돼요. 여튼 80년 9월은 이런 신군부 세력들의 학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죽음과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윤상훈 여사가 마지막 7일날 도청을 지키면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87년 27일 도청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했었던 그 시민분들에 의해서 5월의 정당성과 5월의 역사적 의미는 남은 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80년 5월에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처벌하고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 5월 이후에 5월을 기억하고 말하고 같이 싸웠던 그 운동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바로 5월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중항쟁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80년 5월을 잊지 않고 학살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 투쟁을 97년까지 쭉 해왔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운동을 5월 투쟁, 5월 운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할 얘기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죠? 네. 원래는 그 5.18 10일간의 광주의 모습들을 아니, 제가 다시 그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제가 지금 시점에 제가 5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5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80년 5월의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헌법 혐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 5월의 진상규명 투쟁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과 폄훼, 그 다음에 감각, 관심,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왜곡과 폄훼 거기에도 맞서야 되지만 보다 더 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80년 5월을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처벌하기 위해 80년대와 90년대에 거리에 나서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이제 커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20대들에게 10대들에게 그들이 80년 5월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5월을 말하고 재현하고 이야기해줘야 되는가가 40주년 이후에 5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더 큰 몫이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진상규명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계속해야 되지만 그 진상규명이 된다고 왜곡과 폄훼가 아닐 거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80년 5월 10일간의 저항은 한국 사회에 여러 저항운동이 있었고 국가폭력에 맞선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조금 남다릅니다. 지금 광주 옛 카톨릭 센터에 뭐가 세워져 있죠? 들어서 있죠? 5.18 기록관? 5.18 기록관이 있습니다. 5.18 기록관은 왜 세워져 있죠? 2012년에 5.18 기록유산이 세계의 유네스코 등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기관, 그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5.18의 사료와 5.18의 자료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5.18 기록관이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18은 사회부는 그때 뒤집어 엎고 끝났어요. 4.3이나 그 여수 사건 같은 아직도 일부는 진상이 규명됐지만 되지 않고 논쟁 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무게가서는 5.18의 정당성과 그 의미들을 쟁취한 사건은 5.18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80년 5월의 10일간의 저항은 그 10일간의 저항만 가지고는 5.18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말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80년 5월도 중요하지만 80년 5월 못지않게 그 5월을 기억하고 같이 싸웠던 5월 운동이 또 하나의 40주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주의 깊게 봐야 될 5월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5월 운동이 없었더라면 80년 5월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거나 말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왜곡과 편애 속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한국 사회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5월과 함께 그 5월을 기억한 5월 운동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80년 당시에 주먹밥 나눠먹던 모습이죠. 이 절대 공동체, 광주 공동체에서 이런 뜨거운 왠지 모르게 사람들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무슨 특별한 이념이나 민주주의의 어떤 투철한 사상이 있어서 거리에 나섰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증언을 들어본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야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게 보고만 있다. 나도 무섭지. 근데 피가 끓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무서운데 어떻게 옆에서 사람이 걔만 또 짐승만 또 못하게 얻어맞고 끌려가는데 그거를 볼 수 있었겠냐.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쌀 구하러 그냥 시내에 쌀집 정미소가 쌀 구하러 가다가 시위대에 우연히 합류해서 시위하다가 또 부상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찾으러 갔다가 시위대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80년 5월의 항쟁은 목적의식적인 정치적으로 자각된 시민들만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구두 닦기, 윤락업소의 여성들, 다방의 레지들, 목욕탕의 때밀이들, 소위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하층의 룸펜 프롤레타리아든가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그 항쟁에 소용돌이로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떤 고귀한 민주주의적 가치도 분명히 내세워지고 있었겠지만 인간다운 게 뭔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저럴 수 있는지 인간성에 대한 질문과 인간답기 위해서 그 현상을 외면하지 않고 저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주먹밥을 나눠 먹는 공동체도 있었고 피를 나눠주는 헌혈도 있었고 시민군들은 총을 들었습니다. 이 왜곡과 폄훼 세력들은 이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무장장을 했다는 걸 뭘로 말을 하고 있죠? 빨갱이들, 용공 세력들, 불순분자들, 최근에 보면 지만호 씨라든가 광수 1호, 광수 2호, 그래서 남파돼서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북한의 그 나파 간첩들이 거기에서 선동하면서 무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시민군들이 들었던 무기는 국가를 뒤집어엎겠다는 무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저항의 항거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이 광주 시민들의 무기 들고 이것들을 뭐 혁명적으로 얘기해서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당한 많은 시민들은 인간답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섭지만 분노하고 그 거리로 함께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주목각 공동체로도 확인이 됩니다. 뭐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물을 나눠주시고 표정들이 어때 보여요? 뭐 완전히 막 그 혈기왕성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이야 저같이 다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뭐 이렇게 밥 얻어먹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 아, 그랬어요? 정말 이것뿐이라 좀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시민 문화 속에서 화염병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언제라고요? 그 전에 4.19 때든 어디든 화염병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5.18 때부터 화염병이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호병이나 뭐 다양한 용어로 불리면서 화염병이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뭐 이렇게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걱정의 눈초리도 있고 먼 일이 돼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응원하는 물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했죠. 이건 개인 시장에 만학내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5.18 기념재단에서 이런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지금 보내드린 건데 더 많이 있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 공동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월에 대한 공감과 오월에 대한 부채의식은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실은 80년 5월에 진흥고 고등학생으로 살았던 이한열 군에게도 그 80년 5월에 친구들이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고 죽어간 것을 목도하면서도 두려움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이한열 군에게 너무나 큰 상처이자 부담이 남습니다. 함께 거리에 나서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이 87년 6월 항쟁 때 보셨죠? 바로 그 이한열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광주 진흥구 동문입니다. 성대예요. 이 이한열 열사의 그 기념사 앞에서 저도 이걸 자꾸 보다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됐는데 일기가 있었답니다. 이한열 열사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렇게 시를 썼대요. 80년 5월 20일을 생각하면서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때 나는 죽을까봐 겁나 이불 속에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5월의 광주가 백양로에 울렸다.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날 나는 자연을 만끽했다. 사회의 외곽지대에서 무풍지대에서 또 망각한 채 살아온 지난 날이 부끄럽다. 하여 오늘은 다시 살아나는 날. 우리가 나는 되는 날이어야 한다. 5월 18일 이한열 열사의 일기 속 자작시 속에 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87년 4월 23일 박종철 100일째 시위 때는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만 짐승의 발톱에 밀려 죽었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 시대의 인간임을 포기하고 싶다. 실제로 이한열 열사는 제가 논문 심사를 하다가 이한열 열사 대학 시절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었어요. 그걸 심사하다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채의식 때문에 이한열 여사는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을 챙기고 80년 5월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80년 당시에는 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 5월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실은 돌아다니는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학생운동을 했었던 이한열 여사입니다. 이한열 여사는 결국에 87년 6월항쟁을 한국 사회의 제도적인 민주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누구와 함께? 박종철 열사와 함께. 근데 87년 초반에 박종철 열사 공무치사 사건이 터지고 그걸 진상규명하고 4월 달에 4.3 호원조치가 일어난 이후에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죠. 근데 역사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한열 열사의 이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의 시위 도중에 부상과 그 이후에 죽음이 없었더라면 또 6월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튼 이한열 열사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87년 6월항쟁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가꾸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현했던 것처럼 세대를 초월해서 80년 5월의 시민이 87년 연세대의 이한열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40주년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도 우리의 미래도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그러한 불우한 국가폭력과 부정의한 사회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후세들과 함께 또다시 거리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세상에 맞게 거리는 아니더라도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와 지금의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의 방식으로 또다시 공동체를 만들고 누군가 연대를 만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더 커다란 사회 공동체의 가치들을 꼭 만들고 구성해낼 수 있을지 결국에 이건 뭡니까? 이제 5월을 기억하고 5월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5월은 어떻게 말했다고 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5월은 국가로부터의 인정투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빨갱이, 불순분자, 학교들,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는 정말로 애국다다. 그래서 그 계엄군들이 총으로 쐈을 때 돌아가신 분들 다 뭐로 덮었어요? 태로 접은 겁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그 태극기로 국가가 죽인 시민을 그 시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인정해 줄 것을 말하면서 장을 치렀어요. 심지어는 27일 날 도청을 진압하고 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쓰레기 통수차에 실어다가 망원동에 퍼부었을 때도 인간답게 취급하지도 않았고 망자를 국가가 버렸을 때에도 실은 그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 나라의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국민 되기를 빨갱이가 아닌 국민이기를 끊임없이 요청받았습니다. 요구했던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국가의 구성원이자 우리가 요구한 건 뭐라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80년 5월부터 97년 학살자들이 법정에 서서 처벌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5.18은 한국 현대사의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오로지 그 민주주의란 깃대, 민주주의란 깃발 아래에서 5.18을 말해왔고 5.18을 설명해왔고 5.18을 기억해왔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꾸 5.18을 민주주의로만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 보여드렸죠.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능이 안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또 한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고 했더니 그 노트에다가 적어요. 뭐라고? 4.19 화살표, 5.18 화살표, 6월 항쟁 화살표.
그 다음에 문민정부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젊은 후세대들에게 5.18 수능에서 외워야 되는 4.19처럼 똑같은 민주화운동이 하나야. 그거 민주화운동이지. 그건 국가가 인정하고 제도화되고 국가에 의해서 승인받은 민주화운동으로서 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의 암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5.18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심장도 5.18의 가치가 지금의 우리 공동체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는가를 그동안은 관심을 잘 못 가졌어요. 자꾸 국가의 왜곡과 편의에 맞서서 인정해달라고, 노동자로 보상해달라고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라고만 외쳤지 5.18이 갖고 있었던 그 주목밤의 의미가, 이한열의 의미가, 5.5를 잊지 않고 살았던 5.5 운동에서 수많이 쓰러져 갔던 젊은 청년들과 활동가들의 그 죽음과 고민이 실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왔고 지금의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 많은 수중한 자원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민주주의,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로 승인받기 위해서. 이 과정이 오히려 5.18이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 너머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고민과 열정과 움직임을 보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면 틀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정부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 기념식의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 엉얼해졌던 것을 그렇게 어떻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 받는 것보다 더 진하게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구나. 5.18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 식사입니다. 이 5.18 기념 식사의 내러티브를 쭉 보다 보면 80년 5월에서부터 5월의 어머니가 세월호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광주가 다른 지역과 다른 세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합니다. 광주의 고립이 아니라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담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80년 5.5 항쟁과 그 5.5 항쟁을 기억하면서 싸웠던 5.5 운동은 다양한 우리 시대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토로 인정받기를 요구했었던 민주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통일과 인권과 자유와 인간 존엄성과 국가라는 게 뭔지, 민주라는 게 뭔지, 공동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우리가 연대하고 나눈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또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순간에서 성광처럼 보여줬던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 5.18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5.18을 민주화운동입니다. 국가 폭력으로부터 저항했습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실은 거기에도 수많은 정서와 들끓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내재되어 있지만 후세대들에게 5.18을 그렇게 국가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버린 죽어버린 5.18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또 미래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말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선대학교 김용중 선생님이 쓰신 그 중에 참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5.18을 몰라서 참여 안 하는 게 아니야. 5.18 다 알아. 그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5.18 기념재단에서 실시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의 한 70% 정도 5.18 다 압니다. 5.18 민주화운동인 것도 알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신문장을 다투지 못해요. 그래서 김용수 선생님이 그 말을 합니다. 몰라서 5.18에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 5.18을 어떻게 공감한다는 게 무엇인지 요즘의 후세대들과 5.18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는지 이제 막연하게 과거에 뭐 자꾸 너네들은 사회의식이 없다, 정치의식이 없다, 너희들은 5.18을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나무라고 힐책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5.18을 어떻게 말해왔는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는지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5.18에 참여하고 5.18 기념행사든 5.18 교육이든 참여하라고 자리는 내줬지만 정작 자리만 깔아놨지 아무에게도 초대하지 않는 격이 되어버리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거나 가기를 꺼리는 자리가 되도록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40주년 이후에 5월에 대한 기억과 제안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5.18에 대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이자 의무 같기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묻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